반갑습니다. 송주길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장훈 씨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연예계에서 대표적인 부동산 재벌이죠. 오늘 저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한 개인이 부동산을 산다고 했었을 때 현금 100%를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난 뒤에 일반 사람들이 집을 산다라는 게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장훈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도 위험해질 수도 있다. 제가 그런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현실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급습하듯이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확정된 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급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가히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었던 거 토지 공개념 그리고 이익공유제 그게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토지 공개념과 동일 임금 개헌을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거를 주장했습니다. 저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드릴 말씀이 없겠죠, 그렇죠? 비정규직의 차별을 막기 위해 가지고 동일 노동을 시키고 동일 임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번에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정규직이 왜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지만 수만 가지 자격증을 따고 뭐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가지고 겨우겨우 내가 회사에 입사를 해서 정규직이 됐는데 비정규직과 시키는 노동도 똑같고 임금도 똑같이 주겠다. 그럼 누가 도대체 정규직이 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시장 자본주의적인 어떤 시장에서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정책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분들한테 표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장했던 것이 뭐냐? 경자 유전 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경자 유전이라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농사꾼에게 땅을 줘야 한다. 이게 이제 경자 유전의 뜻이죠. 자, 그러면 그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겠다 이겁니다. 그 좌파들은 항상 투기에 대해 가지고 막 그냥만 몸부림을 치면서 금기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애당초 부동산이라는 거를 재산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야 내가 이제 직장인이지만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대출 좀 껴가지고 집 한 채 이제 사고 그 집이 조금 집값이 오르면 집도 좀 팔고 그래가지고 돈도 조금 벌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역전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라는 질문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모든 직장인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희한한 것은 그런 분들이 저런 분들한테 표를 또 주세요. 또 재미난 것은 뭐냐면 저렇게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금기시를 하는 좌파 쪽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집을 한두 채, 뭐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세 채 갖고 계시는 분들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거만큼 위선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저런 사실을 모르고 표를 줬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유세 기간 동안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오히려 종부세를 완화하겠다 그렇게 시사를 했었죠. 그러니까 서초와 강남 그 유세 현장에 가가지고 저런 소리를 지금 한 거예요. 야 재건축 쉽게 되도록 해줄게. 그리고 종부세 좀 완화를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표 좀 줘. 이렇게 지금 유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유세 현장에서 저 얘기를 듣고 야 그러면 됐네. 더불어민주당한테 내가 표를 준다라고 할지라도 종부세 완화를 해주겠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속으셨습니다. 왜 속았냐? 오늘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자, 6월 17일 수요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대책, 이른바 6.17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현행은 일단 이렇습니다. 규제 지역 내죠. 비규제 지역은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20%에서 50% 정도였는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규제가 없었죠. 근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모든 지역입니다. 규제 지역 내건 비규제 지역 내건 다 합치는 겁니다. 모든 지역에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됐다라는 것이죠.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모두 포함이 되고요. 법인개의사업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 해당령은 언제 시행이 됩니까?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죠.
아니 솔직히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재건축을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런 식의 지금 규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쏘고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오케이 내가 이제 회사원이지만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담보대출 조금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 하나 사고 인생을 조금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꿈꾸셨던 분들은 그거 정말 꿈이 돼버리셨습니다. 왜? 자, 현행은 일단 이랬습니다. 시가 9억 원 초과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하고 전세대출을 받고 난 뒤에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했을 당시에 대출을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을 받고 난 뒤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도록 바뀌어버렸죠. 자,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는 어디냐? 웬만한 서울 시내 지금 전부 답니다. 서울 시내 거의 대부분이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설정이 되어 있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직장인분들 계실 겁니다. 서울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에 표 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만족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모든 직장인들의 꿈 아니었습니까? 서울 시내에 집 하나 장만하는 거 꿈 아니셨습니까?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집, 좀 번듯한 집을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대출 조금 껴가지고 집 하나 사야 되겠다. 모든 직장인들의 꿈 아닙니까? 근데 그거 정말 꿈이 됐습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꿈이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투표를 잘못하신 결과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토지 공개념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야, 이거는 정말 이거 좀 심각하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얘네들이 얘기하는 수준이 더 강해질 것이다. 정말 사유재산을 그냥 몰수해 갈 만한 그런 법안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게 제가 경고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집 사실 때 허가를 받고 정부의 허가를 받고 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어떤 정책이 나왔냐? 자, 보십시오.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를 추진하고 있죠.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잠실과 삼성, 그 일대를 지금 얘기하고 굉장히 지금 발달할 지역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잠실과 삼성뿐만 아니라 청담과 대치동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그런 토지를 위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까지도 발생을 하고요.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 그거로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매매나 임대는 금지가 되죠. 자, 토지 공개념 이거조차도 제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했는데 말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다 저 사람들한테 표를 주신 결과이고 심지어 지금 이익 공유제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눠라 이익 공유제까지도 밀어붙이고 있죠. 놀라운 내용입니다. 내용을 지금 보시면은요.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공동 노력으로 발생한 대기업 이익을 사전에 양자 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겠다라는 것인데 당연히 해외에 알려져 있는 법제화 사례는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말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해 볼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협력을 했습니다. 협력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럼 질문. 요 사람이 어느 정도 협력을 했고 요 사람이 어느 정도 협력을 했는지 칼로 우리가 무썰듯이 정확하게 비율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 간의 일을 하더라도 따질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복잡한 것들이 껴있겠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 하청 수백 개 기업들이 있죠. 그 수백 개 기업들과 다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복잡한 요소들이 다 껴져 있는데 칼로 무자르듯이 오케이 얘네들은 요만큼 협력했고 얘네들은 요만큼 협력했으니까 딱 요만큼 나누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에서 이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경목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뭐라고 지적합니까? 법으로 간섭하지 않아도 협력이익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에 자연스럽게 공유가 되는 것이다. 협력업체 중에서 원청업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업체는 돈을 벌고 아닌 곳은 못 보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이 일을 했다라고 친다면은 내가 지금 네 사람한테 일을 맡겨가지고 5명이 지금 같이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사람 가운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원리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익이 나눠지는 것이지 무슨 놈의 법제화를 시켜가지고 초과 이윤에 대해서는 그거를 강제적으로 공유를 시킨다? 이게 말이나 되는 법안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정말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게 말이 되고 있다. 현실로 지금 되고 있다라니까요. 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실 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100만 원 준다니까 지금 총선에서 다 그냥 더불어민주당한테 표 주신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100만 원 가지고 지금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표 주실 때 정말 제대로 생각하시고 표 주셔야 됩니다. 뭐 지금도 정말 위기의 순간이지만 얼마나 더 큰 위기가 닥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